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연준이 그 7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을 공개를 이번 주에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가 생각보다 그동안의 예상이었던 것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 데이비드 메리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뉴욕에 있는 한국상공회의소에서 어제 연설을 했는데요. 11월 정도로 11월에 공식 시작하는 것을 공식 발표를 할 것 같다. 앞서 예상보다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2023년 한 3분기부터 금리를 아마 인상할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다우존스가 어제 전환 분석을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원래 한 1월 정도로 봤습니다. 내년 1월.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축소 시기, 자산 매입 축소 시기는 그 시기 결정은 아무래도 데이터 흐름에 크게 좌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이퍼링이 좀 앞당겨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도 지금 월가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그래도 바람은 불겠지만 그래도 고다 이런 그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마땅한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고요. 증시 쪽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우려하고 이 테이퍼링 이런 데 대한 그 관측 그리고 일부 거품 경계론도 있습니다. 그래도 증시는 더 간다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부츠 최고 투자 전략가 얘기인데요. 델타 변이하고 연중 긴축 우려가 과연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할지는 내가 볼 때는 의문이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조정, 이거는 과도기에 매우 자연스럽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지 물론 그 델타 변이 걱정이 많지만 지금 팬데믹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가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해도 다음 달 20일, 9월 20일부터 부스터샷을 결정을 한 것도 미국 경제 재개에 상당히 고무적인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델타 변이에 대한 델타 변이 때문에 성장이 둔화할 거라는 우려가 좀 과하다. 연준이 테이퍼링 계획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예상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거를 대부분 순조롭게 받아들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JP 모건 체이스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미국 증시에 일부 거품이 있다. 하지만 이게 시장 안정을 흔들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금리 상승 압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펙, 그 다음에 IPO, 그리고 비트코인, 수소 이런 다양한 부분에 그 거품, 이제 작은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자기네는 증시 강세 전망은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도 그 밸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쪽은 가치주 선호가 금리 상승 환경에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완충작용을 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채권 금리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공격적인 채권 비중 축소, 그 다음에 가치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하고 가치주 강세가 예상된다면서 델타 변이가 과다하게 포장된 위험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내년에는 지정학적 그 위험은 좀 커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제럼 시걸 와튼 스쿨 교수, 이 사람은 증시 강세론자로 평가가 되죠. CNBC하고 대담하면서 아마도 연준이 2022년쯤 아까 골드만삭스보다는 조금 더 빠른 관측입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주식은 계속 갖고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인플레가 만약에 7%까지 올라갔는데 연방기금 금리가 1%되면 누가 겁을 먹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하고 주식은 궁극적으로 실물 자산이다. 이것도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는 길에 뭔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지금은 과거 어느 때와 비교를 해도 달리
주식 외엔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TIN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죠? There is nothing alternative. 이게 이제 태권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 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식장 용어죠. 클라인워트 햄브로스의 파하드 카말 CIO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외에 대안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연준이 그 시장을 당황하게 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가 지수가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주식 수요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 이 사람도 그 강세롱자로 평가가 되죠. 이 사람은 S&P 지수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뛸 거다. 뭐 12%라는 그런 그 지수 수치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노동력 향상이 급격히 둔화됐다. 그래서 기업이 이걸 극복하려면은 그 디지털화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은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 밸류가 높은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경제 그 봉쇄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S&P 지수가 더 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다만 델타 변수하고 앞으로 인플레 추이는 변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이 지난주에 그 투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48%가 S&P 지수가 연말에 한 4,600선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4,405.80이니까 앞으로도 한 200포인트가량 더 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지수 조정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월가의 그 큰 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워런 버핏,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죠. 지난 17일에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일부 제약주를 완전히 처분했거나 대폭 보유를 줄였습니다.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달러어치를 전부 처분해서 손을 턴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약사인 에브비하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그 다음에 머크도 보유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반면에 머크에서 분사한 그 여성 건강 전문 오르가논 주식은 한 4,700만 달러어치를 산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분기 포트폴리오에서 한 11억 달러 정도를 순매도한 걸로 그렇게 그 분석이 됐고요. 시장 관계자들은 버핏도 그렇고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이제 투자 그 책임자인 토드 콕스, 이 사람은 이제 버핏의 투자 부관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두 사람이 그 밸류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팬데믹 초기인 작년 3월 이후에 2배가량 뛴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바이백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약 143억 달러 정도를 사들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버크셔 주식은 지금 286달러대로 최신 집계가 됐습니다. 이 밖에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하고 고급 가구 체인 RH 지분도 확대를 했고요. 반면에 쉐브론, 그 다음에 GM, 그 다음에 미디어 기업 리버티, 그리고 보험사 마시앤 맥레런하고 UB반코프는 보유를 줄인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역시 애플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애플은 지금 1,243억 달러어치를 가진 걸로 되어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26억 달러어치 보유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린라이트 캐피털, 이건 이제 데이비드 아이논이 운영하는 헤지 펀드인데요. 여기는 인플레 베팅에서 상당히 재미를 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 6월 말 기준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주택건설사 그린브룩 파트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 4억 달러어치를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속에서 작년에 한 100% 뛰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한 12% 이상 뛴 걸로 집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그 연금 생명보험사인 브라이트 하우스 캐피털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주식 강세장에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주식은 올해 한 30%가량 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캐나다 광산기업인 테크 리소시스,
또 한 9,300만 달러어치로 보유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금속값 상승 쪽에 베팅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아이너는 작년 8월에 이미 인프레 베팅을 늘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자산 가격이라든가 소비자 물가가 많이 뛰어서 자기 전망에 맞았음을 입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마켓워치가 지난 17일 전한 걸 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세계 유수 펀드 매니저 월간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투자 패턴은 좀 방어적으로 선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7,50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2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세계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본 비율은 27%. 이게 지난 3월 조사 때는 91%였으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업 이익 전망 폭도 많이 낮춰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 개선을 전망한 비율이 41%인데 지난 3월 조사 때는 89%였습니다. 직전 달 조사 때는 53%, 그거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선 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보험, 유틸리티, 그다음 현금 포지션은 늘렸는데 반면에 여기 반해서 소재 부품, 원자재, 신흥시장 그리고 에너지 쪽은 노출을 줄인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지금 미국 국채 시장 추이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월가 채권 족집게로 불리는 사람은 그래도 채권 금리가 더 뛸 거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이런 게 스태그플레이션 베팅이 아니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6일자에 분석한 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올여름 미국 국채 시장이 뭔가 꼬였다. 그러면서 실질금리 추이를 보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베팅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지만 또 회사채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도무지 수수께끼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1.78%에서 1.13%까지 급락한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오늘 새벽에 보면 1.244%로 조금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이만 보면은 지난 금융위기 때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베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일각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캐피털그룹의 프라모드 아틀루리 매니저 얘기인데요. 금융 시스템에 너무 많은 부채, 너무 많은 현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준도 이렇게 유동성이 과다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사실상 손이 묶인 상태 아니냐. 그래서 채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아틀루이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회사채 투자에 나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정크본드로도 돈을 몰린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돼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인 빅테크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 전략가는요, 최근의 금리 추이를 수수께끼라고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변동성이 좀 과다한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아틀루리도요, 채권 금리가 아주 작은 소식에도 크게 움직인다. 그러면서 전에 비해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에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는 폭이 너무 크다. 이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 국채가 델타 변이 충격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 금리하고 주가의 통상적인 연계가 끊어진 점도 이런 채권 시장의 수수께끼 지적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변수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10년물 물가연동 국채 금리가 지난 3일 기준으로 사상 최저인 마이너스 1.2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준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나 가능한 거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져서 물가연동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정석이라면은
금을 사고 정库펀드를 처분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금하고 그 물가연동책 간의 그 상관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또 정库펀드 스프레드도 사상 최저치에서 조금만 올라가는데 그쳤다. 이런 아주 특이한 상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투자회사죠. 인프라캡의 그 제이 햇필드. 이 사람은 CEO하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겸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금융 그 시장에 그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금 더 많이 우려되는 리스크는 내년에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될지 안 될지 그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또 그 인플레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견해입니다. 해필드는 미국 경제 둔화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주택하고 내구재 가격을 밀어 올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에 너무 기대지 말고 빨리 금리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2차례를 올리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일반적인 관측은 내후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어쨌든지 주택 시장을 잡으려면은 금리 인상 외에는 달리 대안이 방법이 없다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그 이번에 연준이 그 7월 통화정책 회의록을 공개를 해서 시장에서 이제 테이퍼링 쪽에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미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있겠죠. 그 연준 회의록에 그 암호화폐를 논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또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FOMC 회동에서 암호화폐 문제가 이렇게 다뤄진 거는 자기들이 알기로는 처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물론 지난 몇 달 사이에 연준 관계자들하고 연준 지방은행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긴 했는데 FOMC에서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이 된다 하면서 그 회의록에서 언급된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참석자가 암호화폐 사용 확대하고 연계된 리스크를 포함해서 금융 안정이 저해될지도 모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그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한때는 한 29,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47,000달러 정도까지 많이 이제 올라서 내년에도 리스크가 많이 좀 해칭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렇게 연준이 FOMC에서 논의됐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